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 네, 의뢰인의 걱정을 대신해드리는 걱정인형 장민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박하사탕 이병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진이 현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제 서둘러 출근하는데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2배는 막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서로 막 그냥 실랑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오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병헌 변호사님은 무사히 오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 대중교통으로 왔기 때문에 밀리고 사고가 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고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다행히도 다른 사람을 치거나 차를 치거나 이런 적은 없이 아직까지 무사고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경험담이 혹시 없으실까요? 네, 저는 저번 주에 제가 만났을 때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주말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3번 다 제가 100% 책임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인명피해는 내지 않았고 잘 마무리도 했습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진짜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가 바로 뺑소니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뺑소니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은 지난번 비밀은 없다 2번째 시리즈 뺑소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뺑소니 사건은 경남 진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이 있는데요. 경남 진해에서 지난 9월 16일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8살 소년을 그대로 치고 도주했고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초등학생은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뺑소니를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두려워서 뺑소니를 했다고 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사고를 당한 아이만큼 두려웠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범인을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건 다음 날인 17일 오전에 이 범인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 운전자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 내고 불법 체류자가 바로 출국을 해도 되는지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청부 살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보내시고 있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소가 기소 중지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3년 재입국 금지 조항 등을 붙여서 그냥 출국을 시켜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원래 불법 체류를 하다가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출국을 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제도 때문인데요. 범죄 경력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 바로 출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조수사를 요청해 놓긴 했지만 어떻게든 범인의 신병이 확보가 돼야 국내로 송환이 가능할 텐데요. 부모님 마음도 그동안 많이 아프실 거고 아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로 소망만 된다면은 특정 범죄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송환되면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따라서 20년, 30년 뒤라도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수술을 마쳐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산 뺑소니 범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10일에 청주 흥덕구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당시 29세 가장이 37세 운전자에 의해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전에 아내와의 전화통화에서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에 크림빵을 사와서 미안하다.
곧 태어나는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라고 말을 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후 피해자는 일명 크림빵 아빠로, 그리고 이 사건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뺑소니가 음주 뺑소니라고 할 수 있죠. BMW 음주 뺑소니 사고가 2016년에 일어났습니다. 30대 한 남성이 서울 화곡동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는 그대로 차량 뒤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차량은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도주하였고, 더 끔찍했던 것은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가해 차량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1m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유명 연예인들이 뺑소니의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영화배우 김래원 씨의 고급 마세라티 차량이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가해자였던 김모 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해 방송인 현영 씨도 자신이 타고 있던 익스프레스 밴을 BMW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가해자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고 하네요. 네, 뺑소니 사고가 연예인들이 당한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뮤지컬 배우 겸 연기자로 활동 중인 손승원 씨가 음주 뺑소니를 낸 경력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건인데요. 당시 손승원 씨는 이미 과거 다른 사고로 인해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손승원 씨는 이 사고로 징역 1년 6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또 유명한 사건이 이게 뺑소니 사건은 아닌데 그것만큼 또 죄질이 나쁜 그런 사건입니다.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노엘 씨가 음주 사고를 낸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제는 따로 도주 등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한 게 진실이라면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는 본인이 시킨 게 아니고 A씨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노엘 씨가 진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저희가 연예인 뺑소니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예인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면 김상혁 뺑소니 사건이 유명합니다. 2005년 김상혁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이를 막았지만 피해자까지 들이받았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택시 운전사까지 따돌리고서 도주를 했습니다. 술을 마신 김상혁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뺑소니를 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2016년 슈퍼주니어 강인 씨 뺑소니 사건이 유명한데요. 강인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의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사고 직후 다행히 11시간 만에 자수를 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과거 이슈가 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이번에 문제가 된 진해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경찰보다 SNS 수배가 큰 몫을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청주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한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이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잡혔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을 같이 올리는데요. 범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19년 7월 26일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발생한 운전자 보복 폭행 사건도 피해자가 SNS 수배에 나서면서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요. 당시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여성분이 경적을 울렸다가 마구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순찰차가 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놓치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잡기로 결심을 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요. 가해자는 결국 검거가 되어서 이번 사건도 역시 SNS 수배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다만 이 일이 있은 후에 가해자가 본인 얼굴이 무단히 공개됐다며
이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SNS 수배가 현실적으로 범인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 사건 같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가족들이 SNS 수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 사정입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빨리 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 이러한 SNS 직접 수배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무고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네,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NS 공개 수배가 굉장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가 확인해봤듯이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SNS에 대한 그 공개 수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변호사님. 저부터요? 네. 일단 공개 수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피해자 스스로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가해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고 또한 초상권 침해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사진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인 것은 아니고요. 뒷모습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으로 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도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를 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 피해자가 걱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SNS 공개 수배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SNS 공개 수배가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제 부작용을 보면은 뭐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듯이 이제 엄한 사람을 이제 피의자로 본다든지 용의자로 봐서 그 사람의 뭐 홈페이지나 뭐 연락처를 알아서 뭐 해코지를 할 뭐 의사를 내비친다든지 뭐 욕설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엄한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저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한편 현행법상 공개 수배는 경찰청 훈령, 지명 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서 법정형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 위험 등을 고려해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자동차로 이용해서 사람을 상해하고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도주 차량에 해당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뺑소니의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요. 일단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인식한 후에 구호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낸 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일단 사고가 나면은 내려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반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케이스별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사도 1850 판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후에 일어나서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가해자에게 이야기한 다음 집으로 귀가를 했을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도 가해자가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지나갔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대법원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가해자의 자동차에 손을 부딪혀서 전치 1주의 염저상을 입은 경우에 집에 혼자 돌아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피해 학생이 예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안에서 이 경우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도주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다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도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뺑소니는 벌어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입니다. 부디 이번 사고가 다친 초등학생이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겠고요. 외국으로 도주한 범인이 하루속히 체포되어서 국내에 송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톡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동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10여 년 전 아내와 함께 오징어 잡이를 나갔는데요. 기상이 안 좋고 파도가 높아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일로 아내가 실종되었습니다. 몇 년간 아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렇게 몇 년간은 혼자 지내며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2년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여보세요? 박성진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어디시죠? 네, 여기 경찰서입니다. 혹시 최여진 씨 남편 되시나요? 네, 10년 전 실종된 제 아내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여진 씨를 찾았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됐다, 다행이다, 기쁘다 뭐 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멍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정말로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몇 년간 병원에만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깨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 집에 있었어요. 이후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기억이 나서 돌아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내가 일단 당신 동생한테 연락을 해놨어. 일단 거기 가 있어. 왜요? 아니, 우리 집 가야지요. 아니 그 우리 집엔 좀 일이 있고 일단은 동생 집에 가 있어. 어째서요? 여보, 이 여자 누구야? 네, 10년 만에 기억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반갑기도 하고 무사해 다행이지만 저는 현재 저를 믿고 재혼을 결심해준 또 다른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안내를 드리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참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후처가 갑자기 등장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자 목소리 같아서 제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대본에도 없는 애드립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무리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 속마음이 참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애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저는 이제 전처 입장에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감정이 이입이 돼서 남편도 남편인데 이렇게 힘들게 기억까지 떠올려서 집으로 왔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전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급하게 후처 역할을 한 제 마음도 덩달아서 마음도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경우 남편이랑 두 아내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실종 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실종 선고는 민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한 그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와 같이 이제 기타 위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실종 선고가 되었다면 아마 사망으로 간주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기간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은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 될 경우에는 이혼 및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실종 선고로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하였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실종 선고된 아내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록 자연인으로서의 자격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실종 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남편과 후처가 전처의 사망에 대해서 선의, 즉 전처가 사망한 걸로 생각하고서 정말 살아있는 걸 모르고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혼인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처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즉 후처와 남편 중에 한 명이라도 전처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전혼, 즉 남편과 전처와의 결혼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후혼, 즉 남편과 후처와의 결혼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살아 돌아온 전처 이혼 사유가 되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살아 돌아온 아내가 지금의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할 경우, 특히 제가 연기했던 그 혼신의 메소드 연기를 했던 그 전처가 후처와의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혼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처와 남편 간의 이혼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전처와 후처는 결혼한 적이 없어서 이혼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처와 남편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행법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편분도 전처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으므로 전처가 이혼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이혼을 둘이서 협의 이혼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분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가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에서 6가지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후처인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는 결국에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돌아온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될까요? 사실 지금의 혼인 관계가 유효하다고 하면 그 남편과 현재 아내는 전처의 생존 사실을 몰랐던 그 쌍방 선의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남편분께 이제 뭐 책임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돌아온 아내가 만약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양육권은 혼인의 해소 여부 그리고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실종 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재혼한 가정이 양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인정될 소지가 다소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만약 남편이 지금의 아내가 사망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의 재혼에 성공한 거라면 재혼한 지금의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제 생각엔 가족법 교수님들께서 매우 좋아하실 만한 쟁점으로서 논문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내가 전처가 죽었다고 믿을 만한 선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민법 840조 6호에 따라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는 사실로 이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러할 때 지금 남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그 남편분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히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처와 현재 아내, 또 위자료, 양육권 등등 그 사안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전처나 현재 아내분이 지금 뭐 남편분께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남편분의 생각은 또 어떠한지, 또 남편분과 현재 아내분이 전처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법률 전문가는 법무법인 사나입니다. 불타오르네. 네,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망으로 간주가 돼서 전처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오거나 상속이 이루어졌을 공사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같이 전처가 살아 돌아올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문제됩니다. 보험료를 돌려줘야 될지 아니면 상속분을 돌려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만약에 그 사망한 거에 대해서 선의, 즉 정말로 사망한 걸로 생각을 하고서 이루어졌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 관계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사망한 걸로 생각을 하고 보험금 지급이나 아니면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만약 법률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사나 변호사들이 방송을 통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뺑소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오늘의 사연까지 법스타그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산하의 장민수, 이병아. 현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